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과 좀 교감하고 싶어서 네. 특별한 그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제는 바로 이제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뿐만 아니라 뭐 여러 24시간 방송을 통해서 주식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시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나라 밖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좀 더 뭐 따뜻하고 노후가 따뜻하고 좀 더 좀 행복했으면 하는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아, 구체적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근데 대우증권 홍성국 전무와 함께 네, 얘기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려운 시간 또 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방송에 3년 만에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 영업을 3년 했습니다. 아, 영업은 네, 영광입니다. 지금 KDB 대우증권 그에서 그 미래설계 연구소장도 이제 같이 하시면서 네, 아주 뭐 바쁘신 요새 이제 그 미래설계, 은퇴, 노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인 관심도가 뭐 정말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전무님을 모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저술을 하나 이제 내셨는데 네, 책 한 권 내셨는데 그 제목이 또 이렇게 딱 와닿아가지고 네. 제가 좀 감히 바쁘신 분이지만 어렵게 좀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그 책이 나왔는데 좀 어떤 책인지 일단 책 소개 좀 간단히 해주셔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목을 미래설계의 정석이라고 줬는데요. 네, 미래설계의 정석. 네, 집에서 네. 이제 자제분들은 수학의 정석을 공부하고 수학의 정석하고. 네, 아빠나 어머니는 이제 미래설계의 정석 아. 그런 네. 의미로 썼습니다. 우리 네, 박소연 앵커 한 권, 네, 이참에 한 권 딱 이렇게. 우와, 저 나중에 지금까지는 사인 아마 그 받아야겠어요. 은퇴 설계라는 용어가 그러니까요. 일반화돼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은퇴 설계라는 것은 은퇴 이후만을 얘기한다는 좀 어휘에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어휘를 넓고 또 다양한 이 시각을 담기 위해서 미래 설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퇴 이후를 준비한다,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저축하는 기간만 약 한 3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신입사원부터 이제 55세, 앞으로 정년이 늘을 테니까 한 30에 들어왔다 하면 60까지 네. 이제 저축을 하고 이 과정을 얼마나 잘하느냐 또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기간도 또 한 90까지 산다 하면 30년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세지만 앞으로 60년 후, 최장 60년 후까지의 금리는 어떻고 내 전략을 어떻게 짤 거고 주가는 어떻고 부동산은 어떻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미래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학문적인 측면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주로 하는 이제 은퇴 설계라는 측면이 있는데 두 개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이 일반 책들은 이제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두 개를 섞어서 하나의 결론을 한 권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미래학과 은퇴 설계를.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주로 하는 미래학, 네. 그다음에 금융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은퇴 설계. 네. 이거를 묶어서. 예. 근데 참 저도 이제 기자 생활 좀 몇 년 했지만 너무 중요하면서도 참 다루기가 힘들고 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죠, 또. 이 두 영역을 잘 이렇게 엮어서 뭔가 좀 이렇게 제시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해법을 좀 이렇게 도출해내는 이런 작업들이 참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참 역량이 많이 좀 이렇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간에 많이 좀 이렇게 중도 포기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뭐 박소연 앵커도 뭐 궁금한 게 많을 테니까 좀 많이 좀 여쭤봐 주시죠. 여기 안에 보니까요. 네. 상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코멘트가 다 뭐 달려 있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내용들이 좀 저 안 읽어봐서 앞으로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또 수명도 길어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참 어떤 미래를 급습하는 어떤 불안 요인들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수명이 길어지는 거 못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고령화라는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우리 세상은 많은 제도들은 인구가 피라미드 구조, 이렇게 젊은 사람이 숫자가 많고 어르신들이 작은 이 구조로 모든 금융상품, 우리 사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다가설 사회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역피라미드 형성을 삼각형을 이제 세워놓은 그런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전혀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 문제라든가
생명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인구가 피라미드 됐을 때 안정적인데 역피라미드 되면 돌아가시는 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험의 안정성도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지금 말씀드린 고령화, 두 번째, 지금 한국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방송 시청자들께서도 경제 성장률이 한 7, 8%, 금리는 한 6, 7%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앞으로의 세계에는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투자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니까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줄게 되고요.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줄으니까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들. 그러니까 저성장 저금리는 아주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남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 가깝게 보면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위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 전체적으로 부채 구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채를 갚는데 많은 사례를 뭐 미국이 1945년도부터 60년대까지 국가 부채를 잘 갚았다 이런 걸 보지만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니까 가능했고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망했을 때, 왕조가 바뀌었을 때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그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는 계속 껴안고 가야 되고 급속히 줄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유지되니까 더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부채라는 부분이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 안전망 말씀드린 대로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정돼 있는, 지금 알고 계신 게 예를 들면 50년 후, 60년 후에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조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국민연금도 좀 바꾸자는 시각이 있고 생보사들 보면은 많은 보험 상품들이 그 금리가 예전 금리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도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지금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을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거액 자산가들, 뭐 거대 자산가들 이런 분들이야 뭐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노후 대비도 되고 뭐 미래도 다 설계할 수 있지만 수많은 직장인들 사실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위험에 노후의 위험, 미래를 생각하면 다들 불안해하고 저 역시도 참 매우 이제 불안한 게 솔직한 제 심정인데. 그렇지만 그럼 그 불안함을 좀 이제 떨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옛날 같으면은 이제 예금을 이제 은행에 넣어도 맡겨도 뭐 이자가 뭐 7, 8%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덧 우리나라도 이제 유사일에 처음으로 4% 이하의 저성장이 지금 4년째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다 하면 뭔가 새로운 그 대안 투자 상품이고 이를 종합적으로 잘 버무려서 은퇴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주식 투자하고 있고 좀 사실 뭐 지금 안철수 연구소가 뭐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데 출마한다고 해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장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대부분 투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근데 뭐 보험 이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채권금리가 워낙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미 뭐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것 같고 참 고민입니다. 정말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고민이에요, 이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니까요, 이게. 이걸 고민하다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술 한 잔 더 먹게 되고 이런 또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저분에게 하는데. 그 답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요. 빨리. 좀 어떤 유망한 투자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미래 설계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맞다. 그런 고민들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러죠. 과거에 이 자산이 연평균 몇 %씩 그러니까요.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짜세요라고 10년, 하는데요. 20년 부으면 뭐. 그런데 전혀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하고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썼지만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미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불안 요인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미래에 이렇게 바뀔 것이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하자고 해봤자 사실은 근거가 상당히 약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한국이 일본형으로 간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예금형 상품들은 정말 수익이 안 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금리 1% 갖고서는 미래 준비 해봤자 별 도움이 오히려 없습니다. 물가 상승 감안하면 마이너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금리는 앞으로 저는 계속 지속되고 앞으로 더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금리가 많이 낮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래에 더 낮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투자, 금 같은 것이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또 그만큼 그 원자재를 채굴하는 기술들이 발전하고요. 많은 자본들이 투자가 되면 또 공급도 늘어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원자재, 곡물 이런 것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나 투자를 이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심 둘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주식 투자 부분들은 역시 그래도 주식이 그나마 제일 난 것만큼은 사실인데 제가 증권회사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히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그 중에서도 상위 한 100개 종목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은데 지난 10년간 주식 투자는 연평균 한 9.5%씩 올랐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가가 오른다면 미래 설계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식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상당히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저는 5, 6% 그래도 그 수익률은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미래의 트렌드가 결정되어 있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뭐 일단은 예금 부분 또 찾아보게 되면 고금리 채권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시장이 이제 완전히 일본형 디플레이션 상태로 가게 된다 하면 그런 상품이 다 없어집니다. 금리가 뚝 떨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은 한 2, 3년간은 앞으로 예금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같이 좀 균형적으로 갖고 있다가 트렌드가 어느 정도 정해질 정도 되게 되면은 뭐 주식 비중을 높인다든가 하면서 거기에 맞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표에도 잠깐 봤는데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므로 예금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님, 뭐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워낙에 보수적인 성향이 이제는 좀 강해졌기 때문에 알면서도 저금리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 거 모두 알면서도 아직도 예금 비중이 높으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90년부터 이제 버블이 붕괴되는 그 시점에서 일본의 정기예금 금리가 한 6.5%에서 7% 사이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많은 자금들이 그 정기예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금리가 6.5에서 7.5, 7% 사이에서 제로까지 떨어져 가는데 1%에 떨어져 가는 기간 동안 정기예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그 정기예금에 넣었던 아마 투자가들은 지금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일본의 노인들이 살기 어려운데요. 아마 그때 판단 미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금리가 낮아지는 건 일본만의 현상도 아니고요. 그쵸? 미국도 금리가 상당히 낮아서 지금 10년 물짜리가 1.96입니다. 2%도 안 됩니다. 여기서 세금 떼고 나면은요, 남는 게 없어요. 한국이 지금 3년물에 3.5인데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나마. 그러니까요.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 저위험 중수액이라는 단어도 봤어요. 그 애매하거든요. 기준점을 그러니까 잡으실 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일본의 그 당시에 투자가들 그러니까 40, 50대들이 너무 이제 버블이 깨지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인구도 줄고 고령화 세가 온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안전성만 했는데 지금 100% 안정한 상품들은 금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실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고요. 일본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하면 위험을 조금이라도 감수하게 되면은 은행 가면은 4%, 3.5를 주지만 5, 6, 7 정도 되는 상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ELS, DLS 이런 것들이 정기예금으로 금리를 한 4%로 한 3년 받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내 노후 준비가 안 된다. 뭐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ELS, DLS, ELF 뭐 이런 게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올해 들어서 급속히 몰려가는 현상도 저금리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여전히 정기예금을 선호하고 지금도 정기예금 잔고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폭넓게 깊이 있게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너를 이제 하면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노후 대비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투자가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 투자 뭐 테마주 투자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위험하니까 좀 이렇게 우량 중견기업들 중에 뭐 이렇게 PBR이 뭐 0.5가 안 되는 회사들이 참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지만
좀 미래를 내다보면 거기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오히려 좀 뭔가 그런 영역에서 좀 다수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좀 일부나마 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컨셉에서 이제 이 코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참 특히 좀 지엽적인 부분인 고민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컨셉이 과거에 안정된 시장 상황, 안정된 경제 구조 안에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형주가 글로벌 위기 이후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그만큼 아직도 과도기고 글로벌 위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되기 이전까지는 PR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PR이 시장이 10배인데 PR이 5배, 6배니까 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이 흔들려 갈 텐데 이 회사가 그걸 견딜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투자 여러분께 단순히 싸다라고 해서 사는 부분들은 당분간은 아니고 세계 경제나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런 식의 접근 조금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미래 설계의 정석. 라는 책을 이제 또 발간을 하시게 됐는데 저자로서 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책을 쓰셨는지도 궁금해요. 아마 전부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가장 좀 안 읽고 고민 안 하는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멀리 안 보십니다. 그런데 제 책은 3, 40년 후의 미래를 봤거든요. 그래서 PB라든가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말로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그 앞이라는 게 두세 달, 길어야 1년이거든요. 그런데 한 30년쯤 보고서 주식도 생각을 해보고 부동산도 생각해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요즘에 이제 우리 일반 시청자나 또 투자가들 역시도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준비들이 단기적인 그런 어떤 작은 움직임보다는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정책들이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연금에 대한 소득 공제를 400만 원에서 800만 원 한다는 얘기가 그게 당장의 주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트렌드와 현재의 자신의 투자를 좀 이렇게 접목시켜 간다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워낙 증권업계 뭐 베테랑이시고 뭐 이 애널리스트 리서치센터 거의 1세대이시니까 많이 너무 아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근데 저도 참 돌이켜 보면 너무 좀 진지한 얘기만 해서 그렇긴 한데 이 30년 후를 내다보는 이런 설계에 대해서 시청자나 개인들, 좀 금융회사들 다들 너무 좀 이렇게 외면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옛날에 한번 기획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30에 준비해서 30년 동안, 30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준비해서 그 이후에 30년을 대비하자. 그리고 이제 401K에 대비되는 333K라는 그런 어떤 연금 기획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여기저기 다녀보면 물론 이제 전무님처럼 은퇴설계연구소 이런 데 계신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또 이렇게 심각하게 내일처럼 받아들이는 공무원분들이나 고위 관료라든가 뭐 정치인들 이번에 총선도 됐지만 총선에 당선된 300명 분들 중에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4년 동안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내가 고민하겠다. 유권자들이 30년 후를 내다보는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가신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느 나라나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일은 와닿지 않죠.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한 일을 얘기할 때 흔히 이렇게 합니다. 패스 혹은 넥스트. 내가 아니라 다음 정권이 하세요. 다음 정권이 계속 토스를 하게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누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2043년에 국민연금이 고점이 되고 그 다음부터 줄어서 2060년에 이제 적자가 되는데요. 이 고점에 도달한 나라가 나온 겁니다. 이미. 이게 계속 뒷사람한테 미루다가 보니까 이제 드디어서 닥친 겁니다.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일본이고 영국입니다. 그리고 이태리나 그리스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한국에서 도외시하고 있는 게 이태리와 그리스의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고요. 연금 적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연금을 손댄다는 얘기는 전 국민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갓난아기부터 돌아가실 분까지
해당되는 먼 주제입니다. 이제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 먼 미래에 있던 주제들이 바로 현실에 와서 갈등을 유발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